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포 FM에서 금요일 퇴근길을 함께하는 에코살롱입니다. 에코살롱은 문화 콘텐츠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환경 이슈를 4인사 세계 시선으로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에코살롱에서 유쾌한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올리브입니다. 여름이 되니까 콩국수가 먹고 싶은 함드릴입니다. 합정동에서 생태인문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벌똥입니다. 환경보호를 업으로 삼고 있는 재기발랄 활동가 김라마입니다. 네, 오늘 시작하기 앞서 벌똥님께서 하실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서요? 네, 조금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지금 녹화하는 시점이 오늘이 6월 25일인데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녹색 평론을 거의 30년간이나 쉬지 않고 발행해 오셨고 정말 이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큰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는 스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김종철 선생님이 오늘 새벽에 타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애도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생전에 쓰셨던 코로나 관련된 그 칼럼 중에 일부를 잠깐 좀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인간의 역사에서 전혀 낯선 종류의 경험이 아니다. 고대 중세 역병과 다른 게 있다면 감염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그 범위가 전 지구적이라는 점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는 자본주의의 폭주, 과잉 산업의 발전과 소비주의의 솟아이다. 오로지 이윤과 성장을 추구하는 데 혈안이 되어 무절제한 탐욕의 정신이 온 세상을 압도하는 바람에 야생 생물들의 서식지를 포함한 생태계는 대대적으로 파괴되었고 거기에 자본, 물자, 사람의 대량 이동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 논리까지 합세하여 지금과 같은 파국적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은 역병의 창궐이라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문명의 흥망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의 본질과 성격을 먼저 정확히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에코살롱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컨테이전이라는 영화를 좀 설명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환경과 관련이 있는지를 좀 풀어봤는데요. 오늘은 환경적인 시선도 물론이지만 약간 좀 인물에 대한 분석을 좀 세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물이 가진 근본적인 성질 그리고 사회적 이슈도 차별이나 소외와 같은 사회적 이슈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영화 컨테이전에는 전염병을 둘러싼 다양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슬기로운 덕질 생활 1부에서는 이런 영화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영화 컨테이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함드릴님께서 소개해 주실 인물은 누구인가요? 네,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랑스 여배우인 마리옹 꼬띠아르가 맡은 오란테스 박사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오란테스 박사는 세계보건기구에서 홍콩으로 급파한 인물인데요. 백신을 구하지 못할 거를 염려한 홍콩 마을 사람들한테 납치가 돼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마을 사람들한테 내심 연민을 느끼게 되고 결국 납치한 인질이죠. 이 마리앙 꼬띠아르가. 납치한 인질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마을 사람들은 백신을 받고 마리앙 꼬띠아르는 풀려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마을 사람에게 주어진 백신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때 굉장히 충격받은 얼굴을 해요. 왜 이 충격받은 얼굴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인물은 라마님께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인물은 두 명이에요. 치버 박사, 저희 매트릭스에 나오는 모피어스라는 캐릭터 유명하죠. 치버 박사와 케이트 윈슬렛이 연기하고 있는 미어스 박사 두 명입니다. 치버 박사는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핵심 멤버로 강한 통솔력을 보여주지만 인간적인 면도 있어서 사실혼 관계이던 애인에게 도시가 봉쇄될 예정이라고 미리 알려준 일로 인해 언론에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치버 박사와 함께 일하던 엘리가 결국 백신을 발견함으로써 도시는 다시 원래의 모습을 찾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미어스 박사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밤낮 없이 희생적으로 활약하고 결국에는 자신마저도 병에 걸리게 되는 강직한 인물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물은 벌똥님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널리스트 앨런 역을 맡은 주드로를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원래 주드로 팬이었어요. 지금 저도요. 사실 고백하자면 예전에 그 클로저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들 보셨나요? OST가 엄청 좋아요. OST 너무 좋고 거기에 나온 배역 한 분 한 분 배우들도 너무 다 좋아하고 너무나 매력적이고 사실 주드로가 뭐 비주얼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굉장히 매력적이고 저는 그 영국식 발음과 목소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드로를 되게 좋아했는데 컨테이전에 나오는 주드로의 모습을 보고 약간 내가 알던 주드로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에서 너무 악역의 역할을 굉장히 소화를 잘 해줬죠. 정말 악역스럽게. 이 주드로의 경우에는 정식 언론사 기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자기의 블로그에 기자처럼 굉장히 그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감염병이 돌기 전부터 이런 것들을 기사들을 많이 자기가 글로 썼는데 전염병이 탁 퍼지니까 이때가 기회다 싶고 자신의 그 블로그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기회다라고 싶어갖고 개나리 액을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제 경찰에 체포가 되는데 이 사람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근거 없이 추종을 하기 때문에 결국 보석금을 내고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럼 여태까지 주드로와 뭐 마리온 꼬띠아르 그리고 치버 박사와 미어스 박사 이렇게 나뉘어 있었는데요. 자세한 인물 설명을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마리온 꼬띠아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마리온 꼬띠아르를 여러분도 이제 영화를 보시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이 마리온 꼬띠아르가 맡은 오란테스 박사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는 타자의 고통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전염병은 사회적 약자한테 더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비싼 의료보험비로 인해서 많은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발생했고 유급 휴가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초창기에 코로나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수인종이 큰 피해를 봤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고요. 미국하고 유럽 국가 외에 남미에서도 코로나 검사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공공의료 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서 브라질에서는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아직 효용성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승인을 내릴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한국에 살면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되게 높잖아요. 공공의료 체제도 잘 되어 있고 그런 면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스에서 전해져 오는 다른 빈곤 국가들의 얘기가 사실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그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좀 멀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지구 정반대에 있는 그런 소식도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시대거든요. 언컨택트 시대라고는 하지만 바로바로 소식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컨택트 시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얻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자에 대해서 공감하기는 어려운가? 이런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리온 꼬띠아르라는 캐릭터가 영화 동안 보여주는 변화에 대해서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실제로 마을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타자라고 느꼈던 존재와 얼마나 서로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지 경험하는 그 순간에 구조의 폭력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영화에서는 백신을 받은 이후에 오란테스 박사의 행보는 보여주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잠시 안타까워하다가 잊어버렸을 수도 있죠. 확실한 건 영화는 우리한테 너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이냐, 네가 오란테스 박사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저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 깊게 봤습니다. 드릴님께서 아까 뭐 브라질에서 뭐 말라리아 치료제가 아직 효용성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부 차원에서 그 승인을 내렸다고 한 그 말씀에서 좀 생각이 난 건데 제가 뉴스를 봤을 때 미국 어느 주에서 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에 투입시킨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거를 보고 오히려 그 말라리아 치료제를 백신 개발에 투여함으로써 아이러니하게도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하게 되는 비율이 더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말라리아를 앓고 있는 환자들한테 이 말라리아 치료제가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코로나 백신 개발에 계속 투여가 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말라리아를 앓고 있는 환자들한테 가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확실하지도 않은 백신 개발을 위해서 이런 치료제들이 쓰이는 걸 보고서 이것은 말라리아를 앓고 있지 않는 다수가 말라리아를 겪고 있는 소수를 향해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인물이죠. 미어스 박사와 치버 박사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어스 박사한테 조금 감정이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미어스 박사가 케이트 윈슬렛이죠. 여기서 이제 역학조사를 하는 인물로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학조사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져서 흥미롭고, 미어스 박사가 기네스 펠트로의 그 직장 동료라던가 이런 지인들을 데리고 와서 기네스 펠트로와 어떤 그런 관계를 맺었는지를 조사해 나가면서 그런 역학 관계를 알아내가는 그런 과정을 담은 장면들이 좀 인상 깊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말고도 뭐 미어스 박사나 치버 박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미어스 박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도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게 결국에는 그렇게 헌신을 했지만 바이러스에 걸리고 마지막에 죽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인상 깊었던 게 미어스 박사가 병상에 누워서 옆에 있는 다른 환자가 아파하고 추워하니까 팔을 들 힘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덮고 있었던 담요를 이제 건네주고 그 다음 장면이 바디백이라고 하나요? 체를 담는 그 상자에 담겨져서 운구되는 장면이 바로 이어져서 저 되게 충격이었어요. 다시 한번 이 영화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런 장면들을 묘사를 했는지, 한국 영화 감기를 보면 갑자기 백신이 개발돼가지고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는,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결국은 이제 의롭고 정의로웠던 사람들도 결국은 희생하고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고,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곳곳에서 열심히 그 이상이죠. 정말 헌신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의료진 생각들도 같이 났었습니다. 미어스 박사의 상사라고 할 수 있죠. 치버 박사 같은 경우에도 인상이 깊었던 부분이 팬데믹 상황에서 돌봄이란 무엇인가를 좀 보여주신 것 같았어요. 자기의 직원을 어떻게 보면 사지죠.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그곳에 조사를 위해서 파견을 하고는 보내고선 이분은 계속 마음이 좀 불편해했었어요. 치버 박사가 상황이 어때? 괜찮아? 라고 물어보면은 미어스 박사는 뭐 이 상황들이 어떻다, 이 팩트를 보고를 하는데, 치버 박사는 아니, 그 팩트 말고 너의 상황이 어떠냐고, 너의 감정은 어떠냐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확인하고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 꾸준히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걸 보면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리더십을 지켜나가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사실 치버 박사 캐릭터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는데 약간 위선자처럼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 진짜로 자기의 부하 직원을 아꼈으면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도와주던지, 아니면 그 장면에서 빼내던지, 아니면 자기도 그 현장에 가서 같이 일을 하던지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말만 따뜻하게 하고 자기 지인들은 빼돌리고 이거는 뭐 하는 짓인가. 저는 보면서 위선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쌤이 말한 것처럼 돌봄의 차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뭔가 따뜻한 얼굴을 쓴 위선자? 약간 이렇게 느껴졌고, 마지막에 그 청소부인가요? 맞아요. 청소부 맞죠? 네, 그 분한테 백신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저는 약간 곱게 보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약점을 잡고 있는 청소부에게 네, 그러니까요. 백신을 주죠. 백신을 주죠. 근데 그거를 스스로 굉장히 이타적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 자체가 더 열받았어요.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우월성은 또 차지하면서 안전한 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이 주드로였는데, 혹시 그 주드로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볼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아까도 짧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주드로는 이때가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한탕 한번 벌어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짜로 백신이라고 하면서 개나리액을 열심히 팔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좀 생각해 볼 지점이 뭐냐면은, 사실 이 주드로의 그런 이기심보다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편향적인 존재인가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저희도 막 그랬잖아요. 한때 유튜브에 그 회충약인가요? 기생충약인가? 네. 엄청 만병통치약처럼 다 떠돌아다녔잖아요. 뭐 실제로 뭐 나은 사람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뭐 검증된 거는 아닌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톡 같은 걸 통해서 자신의 그 유사 집단끼리만 그 뉴스를 돌려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뉴스가 팩트체크 되지 않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도 그렇게 회자가 되고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주드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들의 그 이기심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 은밀히 만나는 주드로와 은밀히 만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펀드 매니저가 있어요. 그래서 주드로한테 맨 초창기에 어떤 주식을 사면 이거 지금 터트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주드로를 도발하고 있죠. 다른 인물이 어떤 인물이 있냐면은 마리옹 꼬뜨아리가 홍콩에 가서 이제 역학조사를 하러 갔을 때 거기에서 만난 홍콩의 그 보건기구 직원이었나요? 네. 그 솜펑이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도 사실은 자신의 그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이 백신들이 거기에는 돌아갈 기회가 없다라는 걸 너무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도 이기심일 수도 있어요. 마리옹을 납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백신과 마리옹 꼬띠아르 WTO 직원을 맞바꾸려는 그런 작전을 좀 따게 되죠.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그 국토부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도 보면은 계속 여기서 이기적인 발언을 이렇게 해요. 이 이슈를 가지고 전염병이 아닌 뭐 이거 테러리스트가 한 테러 문제로 이거를 전환시키려는 또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죠.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이 인간 군성을 보면서 이게 지금 평범한 순간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위기의 재난의 순간에 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반문을 좀 하게 됐어요. 인간은 참 나쁜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고 이 위기의 순간에는 내 안에 숨겨진 어떤 본능이 나올지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런 재난에 마주쳤을 때 우리 인간들이 어떤 도덕심이나 윤리심에 호소하면서 개인을 뭐 도덕적으로 행동하자 이렇게 호소하기보다는 이런 재난이 오기 이전에 정말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하겠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뭐 주드로가 비록 악역으로 나오지만 뭐 왠지 내가 그 상황이었어도 그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핫 키워드라고 하면은 언택트라는 게 있겠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접촉을 좀 깊이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언택트 시대, 뭐 언택트 마케팅 이런 단어가 굉장히 뜨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아무래도 언택트를 몸소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뭐 저만 해도 대학교에서 무조건 화상 강의로 하고 시험을 다 이제 온라인 시험으로 대체를 하면서 사실 저는 너무나 빨리 이런 화상 회의, 뭐 화상 강의 이런 걸 접하다 보니까 집중도 안 되고 제대로 수업을 듣고 있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화상 회의 이런 걸 하시나요? 라마님도 재택근무하시죠? 네, 맞아요. 저희도 회사에서 이동이 많아질수록 더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아지고 이런 코로나의 확산의 기여라고 해야 되나요? 원인 제공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이제 판단이 돼서 최근에 또 수도권의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맞아요. 최대한 이동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혹은 꼭 나와야 하는 일이 있지 않은 한은 가능한 한 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프로그램들, 어플들, 그런 기술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드릴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라인 화상회의 도구를 많이 활용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거를 통해서는 가능한 한 회의를 하지 않고 이제 면대면을 하고 회의를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전 직원이 이 화상회의 도구에 매우 익숙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타이밍에 말을 하고 어느 타이밍에 쉬어야 될지 그런 것들도 이제 암묵적인 맞아. 규칙들이 생기고 되게 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그런 화상회의 툴 말고도 파일을 공유하는 방식이나 업무를 공유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기술에 의존을 하면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재택근무가 확산되면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 출근하면 딱 회사 출근에 떠오르는 복장 있잖아요. 전형적으로 약간 오피스룩. 그런 것도 사실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입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맞아. 맞아요. 약간 그래서 이런 문화도 많이 바뀔 것 같고 사내 분위기?
와 이런 언택트 시대의 변화 이런 게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직장 생활하시는 분이 한 분이신 관계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방송에서 들었는데 이렇게 온라인 회의, 화상회의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말만 하게 되고 직장에서 그 상하 관계가 되게 좀 부드러워졌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얼굴로 맞대면은 뭐 과장님, 부장님 이러면서 뭐 비율을 앞뒤로 맞추는 그런 말도 하게 되고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만 딱딱딱 하게 되니까 정말 능력으로 평가가 되지 어떤 직급이라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회식 문화라든지 이런 게 없어져서 굉장히 뭐 일간에서는 좋다라는 평가를 들었는데 어떤가요, 좀 실제로? 저희는 원래 직급이 따로 없어서 그런 부분보다도 조금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거는 진짜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한 말만 하게 돼서요. 네. 그래서 약 두 가지 면인데 하나는 이제 회의랑 관련해서는 진짜 필요한 말만 하고 의견 교류를 하고 이제 마치는 반면에 오히려 너무 소통이 아예 얼굴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많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그런 회의를 하기 시작하고 끝 마무리 지을 때 일부러 한 5분 정도 커피 타임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다 커피 있으시나요? 하면 이제 화면 앞에 커피 보여주고 스몰톡이라고 하죠. 잘 지냈어요? 그런 시간 일부러 가져요. 저희 이제 일단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안부 좀 묻고 시작할까요?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소통도 하고 별일 없는지 안부도 체크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사무실에 유휴 공간이 되게 많아졌어요. 원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50명을 위한 공간이 있었고 그만큼의 넓은 공간을 썼다라고 하면 지금은 최대한 좀 피해서 출근을 하다 보니까 한 반 이상이 안 나오도록 조정을 하다 보니까 반 이상의 자리가 노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불을 켜지 않아도 되고 사무실 업무용 공간으로 쓰기 위한 공간들이 많이 절약이 되고 물이나 전기 같은 다른 물자도 조금 절약이 되고 여러 가지들이 연쇄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옛날에는 대학 공간이 강의실에 다 통평 비잖아요. 온라인으로 수업 많이 하고. 맞아. 강의실. 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면 굳이 특정 대학생이 특정 대학의 강의만 들을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강의실의 공간, 수용 공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한정된 학생만 그 대학에서 받아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니까 교육은 사실 모두에게 평등한 거잖아요. 그냥 어떤 교수님이 강의가 좋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들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뭔가 대학 평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책들이 나왔대요. 이제 학교가 사라진다. 이미 나온 책들도 있고 교육에 대한 본질 이런 거를 지금 제기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절약되는 게 에너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동에 필요한 출근해서 뭐 지각하면은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은 뭐 버스를 타거나 혹은 자가용을 운전해서 가는 길에 깔리는 길에 버려지는 그런 탄소 배출도 많이 줄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에너지를 많이 아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의 개인의 에너지 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화장하고 뭐 입지 막 고민하고 10,000원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한테 막 낑겨서 이제 출근을 하고 결국 그게 하루에 대부분 이제 뭐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평균이 왕복 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잖아요. 2시간이라는 시간, 그 시간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힘든 나의 에너지를 세이브해 두잖아요. 퇴근 후에 나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기분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단점도 존재하는 게 디지털의 접근성이 어려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라던가 아니면 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좀 디지털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사회 참여를 좀 제한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하나는 일회용품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거. 배달 음식 되게 많이 시켜 먹잖아요, 요새. 외식 잘 안 하고. 그니까요. 그리고 요새 온라인 택배가 진짜 대부분 온라인 택배로 배송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인한 포장 쓰레기, 일회용 쓰레기가 되게 많이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이런 단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함드릴님 말씀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는데 조만간 쓰레기 대란이 올 거라고 많은 이제 매체와에서 경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나중에 시간 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또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 컨테이전 그리고 환경 하면은 자본주의가 빠질 수 없죠. 사실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뭐 환경에 관련된 그 챌린지를 하거나 실천을 할 때 항상 자본주의와 갈등하는 상황이 누구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컨테이전 그리고 뭐 환경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게 됐나요? 저는 글로벌 자본주의라고 많이 하잖아요. 글로벌이 뭔가에 대해서 좀 정의를 먼저 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도 그렇고 브랜드도 그렇고 뭐만 했다 하면 글로벌 하잖아요. 요새는. 글로벌의 사전적 정의를 알아보니까 개인과 사회가 하나의 세계 속에 있는 거를 글로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묘한 게 글로벌 뭐 자유무역 같은 거 할 때는 글로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도 막상 무언가를 베푸거나 나눠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때는 갑자기 국가주의자가 되는 이런 이중성이 글로벌이 아닌가, 글로벌의 실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게다가 이제 글로벌에 낳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다국적 기업에 의한 환경 파괴와 노동 착취 이런 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로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자본주의의 정신이 현재 세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글로벌을 하루아침에 안 하기에는 많은 나라들이 먹거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고 또 현재 SNS가 거의 뭐 글로벌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글로벌은 사실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끌어왔던 자본주의와 글로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이것들이 낳은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연관 지어갖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사실 경제가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죠. 특히 제일 어려운 게 지금 자영업자들은 거의 지금 개인 대출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지금 생계가 어려운 지금 지경에 있어서 각 국가에서 이런 재난지원금 같은 거를 지금 보조해주고 하는데 이 와중에 돈을 버는 아까 누구처럼요? 주드로처럼 이것이 기회다. 개나리액으로 돈을 보자. 펀드 매니저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례로 미국의 가장 큰 온라인 유통회사 아시죠? 아땡땡. 네.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급상승하고 예를 들어 또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 온라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이 주가가 지금 치솟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문명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재난 사태가 왔을 때 예를 들어 IMF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경제 불평등이 갑자기 굉장히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저희가 그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되지만 이 위기가 한 하반기로 넘어가면은 그 위기가 터질 거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특히 이제 오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되게 좋아했던지라 이 언택트 시대로 인해 온라인 시장이 성장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서점이 그 홍대에 있는 중고 서점 중에 하나인데 그 서점이 문을 6월 30일에 닫는다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가 이제 공간도 되게 널찍하고 좋아서 자주 이용을 했는데 또 온라인 서점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매장을 정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 오프라인 공간이 주는 안정감 그리고 또 여유롭게 책을 보는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무래도 이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런 게 조금 안타까웠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긴 나름대로의 대형 서점인데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아프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독립서점 같은 경우 줄줄이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지역 주변에 가까운 서점에서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글로벌 자유무역이 보여준 위기도 결국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조직되어 있는 이 자유무역 체제가 로컬 기반으로 좀 넘어가야 된다는 걸 시사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농산물의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해야 되는데 남미 같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농산물은 수입으로 의존하면서 그 안에서는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에게 보내기 위한 그런 작물들을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 구조라는 거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글로벌이라는 이 단어를 소개를 해주시면서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여기 모인 우리 4명이 에코 덕후들이잖아요. 에코 덕후들은 좀 공감을 하겠지만 환경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들이 로컬인 것 같아요. 지역 기반, 우리 동네, 마을 혹은 로컬이라는 워딩을 훨씬 더 접하게 되는데 그만큼 작물들을 경작하고 이걸 이동시키는 데 드는 그런 탄소를 절약하기도 하고 그 지역 사회에 있는 농부들의 어떤 경제를 도와주는 그런 활동들 여러 측면에서 글로벌로 갈수록 좀 더 로컬에 신경 써야 되는 게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슬기로운 덕질 생활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 에코 서머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각자의 한 줄 평부터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영화 컨테이전 다들 어떠셨나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글로벌, 타자를 해치지 않는 글로벌이 필요하다. 이런 한 줄 평을 남기고 싶어요. 글로벌의 진짜 의미를 이제 생각해 볼 시기인 것 같아요. 글로벌이 단순히 자유무역의 의미를 넘어서 지구상에 발디디고 있는 나와 다른 타자와 함께 공존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힘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에 관련된 책을 보고 있는데요. 저자가 파올로 조르다노입니다. 이분은 그 이탈리아의 물리학자이면서 또 소설가로 하고 있는데요. 책의 제목은 전염의 시대를 생각하다입니다. 이 중에 한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이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린 인간 공동체의 일부만이 아니라 생태계에서 가장 침략적인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지금 모든 지구의 종 중에서 우리가 인간이 가장 상위 계층이면서도 또 가장 파워가 있고 침략적인 종이라는 거를 정말 우리가 무기를 갖고 있는 종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네, 저는 인간의 오만함이 무너지고 인간다움이 재정의되는 팬데믹이라고 정의를 해봤어요. 사실 지금도 보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너무나도 인간이 무기력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진짜 자연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힘이 없는 약한 존재구나라고 현타라고 하나요? 현타가 오는 깊은 깨달음을 얻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고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과연 이 힘없는 인간이 인간다움, 이제 강력한 자연 앞에서 환경 앞에서 인간다움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컨테이전이란 영화 안에서 표현되는 다양한 인간 군상, 그 와중에도 기회주의자처럼 돈을 버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를 하는 동시에 위선적인 자기만의 사람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인간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 인간다움이라고 정의 내려지지 않았을까요?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한 줄 평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진정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가? 저는 글로벌이라는 그 단어 속에 숨겨진 이중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글로벌의 의미가 사전적으로는 뭐 개인과 사회가 하나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지만 진짜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글로벌의 사전적 의미대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실천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환경에도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하나의 세계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니까요.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저희는 함드릴, 김라마 볼동, 그리고 올리브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